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김장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짧게 연결망 분석을 연구에 응용한 사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연결망 분석, 주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도 분석할 수 있고 텍스트 속에서 단어와 단어 간의 네트워크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연결망 분석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연구들과 또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연결망 분석을 이용을 해서 국제 분쟁을 예측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쓴 논문이고 2007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국제 분쟁 예측 모델은 사실 그동안 국제 정치학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정치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인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리버럴리즘이 있고 또 하나는 리얼리즘이 있습니다. 리버럴리즘은 국가 간의 무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니면 국제 기구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전쟁이 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리얼리즘의 경우는 국가 간에 결국에는 국가의 총 역량의 경쟁이 곧 국제 체제이고요. 그 경쟁 속에서 라이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라이벌이 결국에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국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 정치학 학자는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이 만약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건 어떨까? 국가 간에 전화 통화를 많이 하면 또는 이메일을 많이 보내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많이 보내거나 해서 서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아니면 학생들이 교류를 한다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가게 되면 경제적 의존도가 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경제적 의존도가 올라가면 분쟁이 덜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논문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 분쟁을 네트워크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저기 있는 점들은 국가들이고요. 저 선은 국가 간에 분쟁이 크게 일어났으면 선이 굵어지고 작게 일어나면 선이 얇아지는 겁니다. 보시면은 몇 개 나라가 중심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 데이터는 93년에서 2001년 데이터라서 조금 옛날 데이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국가 간의 분쟁도 이렇게 네트워크로 그릴 수가 있고 이 네트워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 간의 분쟁이 더 나거나 덜 나게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International Interactions라는 국제 정치 쪽에 비교적 좋은 저널에 실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위기 관리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가 되겠습니다. 요새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국가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또는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은 그런 논문을 다시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우리가 온라인상의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것을 사이트 스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저자들이 어떤 저자들이 같이 논문을 썼는지 또 어느 나라 교수님들과 또는 학자들과 또 어느 나라 학자들이 같이 공저를 했는지 이런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과학의 특징을 연구하는 과학을 사이언토메트릭스라고 하고 이런 게 또 새롭게 등장하는 연구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이트 스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먼저 분석을 한 게 해마다 이런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연구에서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연구를 했단 말이죠. A라는 학자는 미국 소속, B라는 학자는 독일에서 있는 학자다. 그러면 두 학자가 연결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결망을 하나하나 다 그린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쪽에는 USA, 미국 학자들이 아무래도 중심에 있고 그
그 옆에 보시면 잉글랜드, 저머니, 차이나, 캐나다, 재팬 이런 나라들이 중심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는 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관련한 연구가 많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번에는 그 학교입니다. 어느 학교의 학자와 어느 학교의 학자가 많이 같이 연구를 했는지 그거를 분석한 그림이 되겠어요. 사실 이거를 일일이 눈으로만 봐서는 데이터만 봐서는 확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자의 공저자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의 논문에 공저를 했을 경우에는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간주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중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아주 많이 쓰신 분들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랭킹도 한번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사용했는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1번의 경우는 영국의 카디프 대학에 있는 학자 아드리안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티모시 콤즈라는 텍사스 A&M에 있는 교수님, 그리고 앤 피셔 뭐 이런 분들이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의 아주 핵심적인 학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촛불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죠. 2008년에도 있었고 2002년에도 있었고 또 2016년에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사람들이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무슨 중앙 본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거리로 다 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무슨 서로 간에 부딪혀서 싸움이 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고 너무도 평화적으로 시위가 유지되는 현상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외국에 살 때인데 한국의 이런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미리 약속되지 않고 누군가 컨트롤하지 않는 이러한 매스가 아주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잘 시위할 수 있을까? 네, 이걸 이론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되겠고요. 저희가 동물 행동학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철새가 수천 마일을 날아가거든요. 수천 마일을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수천 마리, 많게는 수십만 마리가 같이 날아갑니다. 그 새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갈 때 서로 무슨 대화를 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앞에 새가 있을 때 그 새와 뒷새와의 간격에 정확히 중간쯤 되는 자리를 잡고요. 앞에 새가 방향을 이만큼 꺾으면 뒤에 새도 같이 방향을 꺾어줍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앞쪽에 있는 새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방 피로해져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날고 나면 맨 앞줄에 있는 새들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뒤쪽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던 새들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체력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체력이 약하거나 어린 새들의 경우는 주변에 있는 어른 새들이 적극적으로 돌봄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대단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플락 시어리라는 새로운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인간의 촛불 시위 행동을 해석한 이론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네트워크 연구냐고요? 비록 즉흥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인터랙션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플락 시어리라는 동물 행동에서 착안한 이론을 네트워크에 적용해 본 그런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 표는 그 이론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실제 촛불 시위라는 집단 행동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이메일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가 그걸 피싱 이메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싱 메시지를 받아서 그 돈을 송금하거나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이 범죄 행위에 속아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미국에 살 때 피싱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메시지가 잘 써 있다 보니까 거의 송금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금을 멈췄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메일 편지함 속에 있었던 수백 통의 피싱 메시지를 제가 텍스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한번 단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한번 묶어볼까? 이렇게 착안을 해서 묶어봤더니 크게 두 가지 덩어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privacy concern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는 메시지가 피싱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싱 메시지. 그럼 어떡하지? 나 빨리 비밀번호 바꿔야 되나?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짜 사이트가 나오죠. 거기다가 내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security입니다. 당신의 그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ivacy에 대한 concern 그리고 security에 대한 concern 이 두 가지를 사람들에게 자극해서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피싱 메시지 연구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텍스트 분석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에서 수행했던 한 전쟁에 대해서 블로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이 네 가지 텍스트 소스를 가지고 단어의 특성들을 분석해 본 표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러한 분석의 영역을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고 자연어 처리에는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오늘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입니다. 2019년인가요? 제가 연도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18년, 19년경에 스웨덴에 사는 그레타 썬버그, 우리 언론 기사에는 툰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툰베리라는 소녀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10대 소녀가 학교를 가지 않겠다? 이게 왜 뉴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소녀는 다른 소녀들과 좀 달랐어요. 어른들에 대해서 직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우리는 평생을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데 왜 어른들은 지구를 이렇게 단기간에 다 망가뜨려 놨나요? 이거 빨리 원상 복구해 놓으세요. 기후변화 빨리 원상대로 돌려놓으세요. 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건가요? 어른들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툰베리라는 소녀의 메시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하다 보니까 툰베리가 UN 총회에 연설을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보고서 앞으로 미래 사회의 방향을 제시해 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그레타 썬버그, 툰베리라는 소녀에 관한 트위터 메시지를 다 모아봤습니다. 2020년도에 퍼블리시된 연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When a Girl Awakened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출판했고요. 저희 대학원생인 정지은 양과 또 여러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이 연구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불과 2년도,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용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논문의 데이터는 트위터에서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 트위터에서 이 툰베리 관련된 내용이 무려 3만 회 이상 리트윗된 걸로 나타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고 계신 지금은 훨씬 많은 숫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 기간입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인데요. 2018년 8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칸이 되겠고요. 그리고 트윗의 숫자가 174만 4천 개나 돼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감성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감성이 44%, 부정적인 감성이 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성이 많이 나타난 것은 주로 어느 때였는지 저희가 중요한 시점에 따라서 긍정적 감성이 나타났을 때 그 감성과 함께 등장한 단어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학생이 보여준 결기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래서 뭐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세계의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툰베리 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또는 리트윗을 굉장히 많이 했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분들이 툰베리에 대해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건 많이 언급을 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계량 분석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살펴보시면 직접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국적별입니다. 툰베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영국, 세 번째는 캐나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법을 이용한 논문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사회 네트워크 자체를 분석한 논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2010년에 출간된 이 논문은 지금 250회 이상 인용이 된 논문인데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전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기애가 높고 또 자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개별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입장이 많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론적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과 만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할 테니까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설을 세워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전 궁금했어요. 페이스북을 오래 켜놓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루 종일 몇 번이나 또는 몇 분이나 사용하는가 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건지 또는 그 사진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프로필을 길게 쓰는 거 그리고 짧게 쓰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일지 저희가 많이 사용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이렇게 다양한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모두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사람에게는 개별성을 중시하는 자아와 의존성을 중시하는 자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자아가 모두 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낮은 경우가 있고요. 한쪽만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결과는 사회적인 어떤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도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사회 네트워크 분석,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출간했던 논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더 많고 더 재미있는 연구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학자로서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짧은 단상을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